네, 시면상한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수 마음 아프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2% 가까이 빠진 모습입니다. 2,435. 어제 그나마 2,500선과 가까워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멀어지면서 2,400 초반 부분까지 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어제 조금 700선을 넘나 했지만 다시 또 700과는 멀어진 모습입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환율이 1,450원까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 시장 이탈이 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외국인의 이 시장 이탈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좀 매크로적으로도 오늘 이야기를 다양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한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장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판, 날쌘 비판이 뭔가 섞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옛날에 이런 노래가 하나 좀 있었는데요. 팔로차 사커라는 게 있었는데 오늘은 팔로차 산타입니다. 산타. 제롬 파월이 네. 발로 산타 할아버지를 차버렸습니다.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멀리 가신 것 같은데 네. 산타 할아버지가 12월 달 초에만 왔다가 잠깐 또 어디 가신 것 같고 연말까지 없지 않겠느냐라는 월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어제 미국장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하지만 뭐 국내장 같은 경우는 그 미국 대비 좀 잘 버텼던 하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 그래서 국내장은 산타 할아버지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사슴 한 마리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발로 차 진짜 오랜만에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2002 월드컵 때 클론이 불렀던 노래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없던 산타, 미국엔 있나 해서 봤더니 미국에서도 제롬 파월이 산타를 발로 찼다.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로 갔을지 이럴 때마다 꼭 산타는 음력으로 크리스마스일 리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음력 12월 25일 기대해야 되는지.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와, 40조라니. 와, 40조. 네, 뭐 나왔죠. 기사가 40조. 뭔 말이냐 했는데 미래에셋에서 해외 주식 투자 자산이 40조랍니다. 거기군요. 네, 올해 연초 이후에 15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주식 개인들이 2조 팔았는데 해외 주식 사나 봅니다. 참 원통하고 안타깝고 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은 코인을 사고 또 미래에셋 통해서 40조를 해외 주식 사고. 근데 미래에셋만 40조기 때문에 키움이라든지 다른 증권사를 하면 100조가 넘어갈 수도 있는 자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지금 조사를 못했지만 미래에셋 혼자서 40조의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자금 지금 40조로 해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주식이 좋을 리가 만무하죠. 오늘 계속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이제 많이 해외 주식 투자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들도 그만큼 해외 주식 투자하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게 너무하다.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세계 투자 주식을 했을 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라 해서 비과세 과세 관련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너무한다. 그러니까 정치부터 시작해서 경제 모든 개인들이 다 성악개미가 돼서 이제 뭐 한국 주식 하는 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더 사라지는 위기에 처해 있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국 주식 다 그냥 나스닥 미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저도 미국 주식을 요즘에 열심히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도 빠지더라고요. 제가 보기 차트들이 차트가 꺾였고 많은 주식들이 제가 보기에는 성악개미들도 곧 울날이니까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인데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수익 났던 근데 이제 40조 투자가 이제 수익률이 62%, 65%라고 얘기하면서 와 그렇게나 많이 벌었나 싶었는데 아마도 서학개미들이 대부분 테슬라를 사면서 올해 연초부터 사서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테슬라에 의한 수익률이 그렇게 높게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외에 테슬라를 제외한 주식들은 마이너스 나는 주식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조라니 느낌표. 자, 근데 미국 시장도 좀 꺾인 모습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 시장이 꺾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영향을 좀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같이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홍태 매니저님 한 줄평 들어볼까요? 오늘 한 주평은 저는 어차피 갈 놈은 간다. 갈 종목은 간다. 와, 갈 종목 근데 고르기가 네.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오늘만 빠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동안에 빠졌던 시장에 대해서 아마 다들 내성이 생기시지 않았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빠졌던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나스닥이 빠진 거 대비해서는 국내 증시는 잘 방어를 했다라고도 좀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한 주평을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이 저점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내일은 상승장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사실 반도체가 2거래일,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이제 조정받는 반도체 장이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것도 낙폭과대가 컸던 종목들은 분명히 내일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크고 오늘 외국인들이 판 거 자체가 많이 팔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해봤자 4,300억 정도 팔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오히려 8천억을 넘게 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개인들은 돈을 무궁무진하게 많이 갖고 있구나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에 대한 바닥권을 논하는 단계는 지나지 않았을까. 이미 바닥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은 좀 흔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또 클 수도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네. 또 연말이니까 연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금력들이 빠져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앞으로 내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 줄평 들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오늘 시장, 매크로, 환율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먼저 일단 속보가 있어가지고 미국 이제 상무부에서 SK 하이닉스 보조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6,6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다릅니다. 마이크론은 8조 가량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만 비교를 하기보다는 지난 8월에 하이닉스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받았던 이 규모가 6,200억 원이었대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늘어났다. 이걸 지금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한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좀 물어볼까요? 저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냥 별거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뭐 하이닉스는 원래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죠. 미국도 필요하고 하고 엔비디아가 지금 하이닉스가 없으면 아예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하이닉스는 당연히 보조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또 미국에다가 또 공장도 이제 또 뭔가 하려 할 텐데 그에 따른 무조건 보조금을 줘야 될 상황에서 준 거다. 그 정도로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반도체가 이제 마이크론의 영향을 좀 벗어나면서 내일은 다시 반등을 줄 수 있을지 그에 따른 재료를 저걸로 활용할 거냐 아니면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정도만 좀 체크를 하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외에 김우태 매니저님이나 조기준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코멘트 있으시다면 들어보고 없으시다면은 뭐 별 이슈가 아닐 것 같다 하면 넘어가서 이제 뭐 시장 이야기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코멘트 한마디는 상승. 상승에 뭔가 트리거는 될 수 있다 이게. 네. 내일 시장에 네. 이유를 말해줘야죠. 오늘 관련 폭이니까요. 오늘 관련 폭이니까 내 상승이라고요. 네.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주가에 과연 내일 이 보조금이 좀 날개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몇 억 원대 규모는 사실 삼성전자가 더 규모가 사실 크기 때문에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마이크론과 비교를 해보는 게 더 직접적으로 맞고 마이크론이 받는 보조금, 하이닉스가 받는 보조금의 규모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FOMC에서 충격의 FOMC였습니다. 사실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야, 이거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이 이렇게 대폭 줄여질 줄이야. 아무도 좀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드는데 내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고 보시나요, 지금? 당연히 커지고 있죠.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뭐 CPI 지수나 PPI 지수가 지금 꺾였다가 다시 3%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코인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금리가 이렇게 뭐 4%대에서 5%대 금리에서도 CPI 지수가 올라가고 이런 이유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도 가처분소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코인에서 엄청나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코인으로 인해서 이제 명품을 산다라는 오늘 기사도 있고 네. 또 이제 명품 샵에서 이제 오늘 샤넬인가요? 어디서 모르겠는데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끔 그래요? 해주겠다라고 뭐 그런 기사도 나왔듯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에서 그 코인이 지금 현재 단기간에 뭐 100% 이상 올라오면서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결국에는 관세를 올리면 그러니까요. 보편적인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 결국에는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인하를 4번 정도 예상했는데 이제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뭐 에둘러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막상 이제 트럼프도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국가별로 협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요. 결국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기가 원하는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을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도 상원과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나올 정부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부채 한도 늘려야 된다. 지금 네. 현재 또 다시 이제 뭐 분도와 부채 한도가 거의 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자금을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상 되고 나서 이제 정책을 바꾸지 않을까 뭐 이렇게 관세를 막 무턱대고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사실 지금 인플레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통상 이럴 때는 금리를 동결을 시키거나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데 어제 왜 금리를 내렸을까? 왜 좀 아구가 안 맞는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금리를 안 내렸으면 아마 더 큰 문제가 됐을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약간 경기 자체가 좋다라는 거는 좀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금리 사실 내리지 않았어도 사실 뭐 경기가 좋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하를 보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 반영을 시키면서 지수가 계속 올라갔던 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물론 나스닥에서 몇 정도만 올라갔지만 결국 이벤트 앞두고 더군다나 또 금요일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그거 앞두고서 옵션 거래가 급증했던 상황 속에서 FOMC는 저는 결국 차익 실현의 비밀 결국은 한번 빼고 싶었는데 그 빼기 위한 재료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얼마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네. 그 잠깐 제가 좀 화면 좀 보면서 설명드려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결과입니다. 이거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미국의 주식을 얼마큼 들고 있느냐 그 조사를 해봤더니 역대 가장 많은 비중으로 미국의 주식을 들고 있다라고 조사가 나왔어요. 결국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벤치마크를 따라가기 위해선 결국은 미국 주식을 더 늘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다른 주식은 줄이고 결국 나스닥 쪽에서 몇 조금만 더 사버리는 벤치마크를 따라가기 위한 모습이 굉장히 몰리면서 결국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미국 주식이 되었다라는 건데 보통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조정이 한번 나타났던 경험이 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현금 보유액인데 보통 현금 보유액이 최대로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이 저점이 나왔었고 현금 보유액이 최저로 내려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가 증시가 올라온 상태에서 현금 보유액이 최저다. 그럴 때는 보통 또 조정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현금을 더 가져가기 위한 현금을 챙기기 위한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올라오는 구간이고 이번 주에 옵션 만기도 있는 데다가 연말이기 때문에 펀드는 다 종료를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FOMC가 결국 현금이 가장 적게 있는 지금 상황에서 펀드 매니저들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명분을 한번 제공해 준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오늘의 하락은 결국 미국장도 이렇게 차익 실현 지금 뭔가 센티 자체도 굉장히 고가로 올라와 있는 상태 속에서 결국 시장을 한번 좀 깨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결국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었던 연말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 많이 몰려간 종목들 위주로 좀 차익 매도가 강했다라고 좀 보고 싶고 근데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네. 저는 사실 이게 좀 문제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거죠? 이게 뭐냐면요. 제 위에가 일본이고 제 아래가 한국인데요. 예.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안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한테 조사해봤더니 아시아에서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했더니 일본이라고 압도적으로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이 가운데 여기 지금 0%에 있습니다. 중국이 중립이고 여기 아래가 한국인데 한국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이 싸다라고 했을 때 굳이 한국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조사라는 건데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게 너무 좋은 결과다라고 반대로 본다고 한다면 너무 안 좋은 상태야? 그러면 뭔가 한국이 조금만 더 좋아지는 재료만 나와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세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EWY라고 해서 MSCI 한국 지수인데요. 달러로 보기 때문에 얘가 더 낮은 가격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계엄령 야간 저점을 깨버렸어요. 그만큼 굉장히 낮은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거라서 한국이 조금만
잘해줘도 어떠한 호재까지 조금만 나와줘도 바로 외국인이 들어와서 환차익까지 보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마 한국이 미국보다 조금 이제 좀 견고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 네. 시장을 두고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뭐 이야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빠졌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그쵸, 있었습니다. 맞아요. FOMC 네.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차익 실현하고 싶었던 타이밍을 봤던 것 같은데 요 근래 좀 미국 시장 조만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시피 미국이 뭐 앞으로 조금 조정세가 이어진다면 우리는 근데 커플링되는 현상이니까 항상 걱정은 돼요. 미국이 지금 빠지면 우리나라는 또 더 빠지는 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미국이 올라가야 우리도 따라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은 좀 아닐 거라고 보세요, 그게? 이것도 제가 과거 데이터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저번 달에 아마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진짜 찐바닥은 미국이 조정이 나와야 그때가 아마 찐바닥이 나올 것 같다라고 설명드렸던 게 저번 달 요 자료입니다. 네. 보시면 한국이 선제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 미국이 투행적으로 내려왔었고 이때 한국도 올라가진 못하지만 빠지는 것 자체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좀 폭 자체가 미국보다는 좀 덜 빠진다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시기에 그때 한국에 따라서 올라가는 커플링으로 세게 올라간다는 데이터가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의 구간이 우리나라가 다 내려와 있는 요 아래짜리 요 구간에서의 등락 구간이지 않을까 싶고 미국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요 윗자리 구간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더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국내장은 계속 종목 장세의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중소형 종목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미국이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해주는 이런 시기 때 저는 아마 내년도 1월 때 될 것 같은데 그때 아마 다시 국내 대형주도 동반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의 커플링으로 너무 빠진 거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기보다는 네. 우리가 먼저 내려와 있는 만큼 종목 장세를 보면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되면 네.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매를 먼저 맞기도 했고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흐름들, 좀 미국보다는 좀 덜 빠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용태 매니저님, 오늘 환율이 1,450원을 돌파했습니다. 뭐 수치를 보니까 15년 만에 처음이다, 최고다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건 당분간 그렇다고 뭐 달러가 치고 올라갔다가 쑥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흐름이 유지가 될 텐데 이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우리 시장이 상승할 방법은 있습니까? 큰 상승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한은에서 이거를 경기 부양으로서 방어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환율을 방어를 해줄 것이냐 그거를 놓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환율 쪽으로 방어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네.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이제 자금력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경기 방어력을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경기 부양책을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는 그게 시장에 대한 자금력들이 크게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이제 박스권에서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환율 자체가 너무나 좀 가고 있는 와중에서 이거를 빨리 잡아놔야 되는데 지금 어떤 기사를 보니까 또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갔으면은 이미 시장은 더 큰 폭락으로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두드려 맞고 해야 될 텐데 그 정도까지 안 내려가는 거 보면 아마 환율은 아마 이쯤에서 고환율로서 마무리 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파월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를 의식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1월 달이 되면은 이제 트럼프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은 금리를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중국 측에다가 관세를 계속적으로 부여하게 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금리 인상을 예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도 거기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내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플레가 안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금리 상승과 또 이제 환율 자체가 올라가는 것밖에 보일 수가 없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는 당분간에서는 정부 정책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환율 방어를 먼저 해줄 것이냐 아니면 맞아요. 경기 부양을 먼저 해줄 거냐 거기에 선택지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잘만 대응만 준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큰 상승으로 나오지 않을까. 앞서 우리 이가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미 한번 바닥권에서 미국에 대한 이제 조정을 받으면은 그 찐바닥에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국내장들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가 워낙에 또 납폭가들을 컸던 시장이었던 것만큼 이제는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지나가고 있다가 흔들면서 개별 장세가 좀 이루어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네. 항상 매년은 외국인들도 투자금은 나가고 있지만 개인들에 대한 큰 손들도 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는 아마 큰 자금력들은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미 비트코인이라든지 해외 자금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속된 말로 부티크 세력들이 시장을 또 이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특정 세력이라고 하죠. 특정 세력들이 이제 큰 손 세력들이 이제 시장을 또 가볍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슈라든지 테마 장세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 또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환율이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워낙에 이제 15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환율을 통해서 좀 시장을 보는 눈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에 좋지는 않을 거지만 이 환율이 나중에 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또 지금 당시에 뭐 비록 힘들긴 하지만 또 달러를 벌어와서 조금의 이익을 올리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는 특이점 통해서 좀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달러가 15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이제 물건을 팔고 달러를 벌어서 오히려 고달러, 고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좀 환율이 높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과 섹터들을 좀 어딘지 보는 게 좋은 전략이 될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일단은 달러가 문제가 될 때는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그쵸. 사실 고환율 수혜주들을 좀 보는 건 어떨까에 대한 이야기, 아이디어 도출을 하는데 그때마다 생각드는 거는 이게 되게 생각보다 이 이벤트가 되게 일시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엇박이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현재? 저는 일단은 달러와 환율 자체가 급하게 꺾여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고환율에서 수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단기 매매를 하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오늘 한 차례 나왔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달러와 환율이 급하게 떨어질 걸로 전망이 된다고 하게 되면 반대로 이제 달러 자체가 많이 올라가서 달러 원이 많이 올라가서 피해 보고 있던 업종이 단기 반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 피해 업종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의 상황 자체가 강달러가 더 이어질 거고 고금리가 더 이어진다고 본다면 달러와 환율이 급하게 내려와 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피해 업종으로 모아가기보다는 환율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오히려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례로 지금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IR 때 내용 보니까 원래 기업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가이던스 제시할 때 지금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달러와 환율에 대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자동차 기업이 뭐라고 했냐면 전망하는 달러와 환율 자체가 1,270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1,400원 넘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10원만 올라가줘도 10원만 올라가줘도 굉장히 영업이익 자체가 한 1,000억 원대 이상 올라간다라는 전망치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건 1,270원대, 1,300원 초반대 보던 애가 지금 1,400원까지 올라와 있는 거니까. 거의 100원 가까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자동차 팔게 되면 팔면 팔수록 오히려 지금 자동차 기업들은 엄청난 환차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인 거라서 지난번에 자동차 기업도 올라왔을 때 이유가 6월 달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잠깐 차트 보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기업이 그때 5월 달과 6월 달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때문에 올라갔었거든요. 사실 이 당시에도 자동차 판매량은 그닥 증가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환율 때문이었어요. 요 당시에도. 그래서 환율 때문에 판매량과 별개로
환차익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수익이 날 것 같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정도에서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물론 배당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이런 환율에 대한 수요가 붙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까지 뭔가 좀 서서히 기관들이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는 게 과거에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한 번씩은 활용해봐야 되는 아이디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현재는 좀 필요한 전략이다라고도 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기준 매니저님은 현재 환율 수혜주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가장 좀 좋게 보는 섹터가 어디입니까? 사실 오늘 시장에서 본다면 조선주가 가장 좀 각광을 받았고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뭐 환율이 고환율이라 그래서 수혜가 되는 거는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이제 자동차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수출 실적에서 자동차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팔고 있는 건 사실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고 있고 네. 지금 뭐 분기당 뭐 9조 삼성전자를 이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다 다른 것까지 포함이지만 해외 매출 전체 영업이익이 9조가 넘어가고 하이닉스도 뭐 6조, 7조가 나오는 상황에서 보면 자동차는 물론 3조입니다. 분기당.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조대이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차이가 난 상태에서 보면 반도체가 가장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뭐 그렇게 뭐 고환율 수혜주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네. 고환율 수혜주는 조선과 실제적으로 오늘 보면은 화장품주도 수혜주입니다. 과거에 그 환율이 그쵸, 높았을 화장품도. 때 화장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품주도 수혜주고 실제적으로 해외 매출이 높은 회사들이 이제 고환율의 수혜주일 텐데 딱히 그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죠. 고환율일 때 보면 주식은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다. 그러니까요. 이런 선입관 때문에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환율이 안 좋게 약세가 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고환율,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고환율이 됐을 때 수혜보는 업종이 있고 손해보는 업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1980년도 뭐 이럴 때 90년도 이전에는 보면 이제 그게 맞았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외화가 별로 많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안 좋으면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환율과 주가의 연계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그때처럼 지금도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이제 1,500원 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조선,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의 호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정치적인 안정만 되면 이 환율 문제는 빨리 극복할 수 있고 킹달러 문제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일본, 뭐 유럽, 독일 뭐 다 마찬가지인데 왜 한국만 뭐 달러 강세,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있고 최근에 글로벌하게 전 세계 중에 대한민국만 뭐 거의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만큼 약세인 이유가 헤지펀드들이 공격하고 있고 주체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리지만 해외 서학개미 미래에셋에서 40조 그런 기사 봤을 때 정말 열받는 상황이고 또 코인 투자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뭐 그 40조가 아니고 그 절반만 대한민국 주식 투자했었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대만처럼 안 빠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달러가 킹달러다 하면은 뭐 이제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조선엔 호황이 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매니저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 시장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큰 맥락 안에서는 달러가 킹달러로 가니까 일단 외국인이 팔고 가서 시장이 안 좋은데 굳이 여기서 킹달러 수혜주를 찾아야 되나라는 것도 시장에서 큰 여파가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접근도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반면에 김웅태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특히 뭐 조선주가 좀 강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이럴 때 방어주 역할도 되잖아요. 일단은 조선주는 고환율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섹터이기도 하지만 사실 고환율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섹터라고 이미 오전에 그러니까 장시작 전부터 나왔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 반영을 했었어야 돼요. 네. 아까 앞서 이제 반도체가 먼저 있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자동차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조선이다. 화장품들도 사실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민감주들도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도 오늘 상승이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조선에서 그만큼 강했다는 거는
결국은 조선은 계속적으로 슈퍼사이클에서 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고환율이든 말든 그걸 떠나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4분기 시즌에서도 4분기 실적도 아마 신고가를 찍을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3사가 앞으로 갖고 있는데 HD 한국조선해양만 하더라도 이번에 올해 수주 하나만 165척이라고 합니다. 그게 네. 달러로 환산하면은 185억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37척이라고 해서 73억 달러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24척이지만은 54억 달러를 했기 때문에 이미 지난 2분기부터 올해 매출에 대한 규모에 대한 수준을 전부 다 달성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대한 이제 계속적인 수주 모멘텀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에 대한 움직임은 더 크게 갈 수도 있을 거고 오늘처럼 킹달러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거기에 또 힘입어가지고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이게 조선업들이 슈퍼사이클이라고 지난 9월달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조선업을 팔고 있어요. 일본 업종들은 사고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요. 하나엔진도 엔진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실적도 좋아하고 있는데 개인은 또 연일 또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아마 개인이 이거를 팔고 도대체 뭘 사고 있을까 따지고 보니까는 아마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거를 사고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는 저런 찬스인데 괜히 팔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내년도까지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네, 조선업들은 이제 앞으로 수주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에서 당장 수주를 내가 안 받는다 하더라도 26년도, 27년도까지 앞으로 2, 3년도에 대한 수주를 이미 한번 다 채워놨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이 나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년도에 수주가 더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도까지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증가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에 1월부터 이제 집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미국에 대한 이제 압박을 계속적으로 가할 건데 그럼 오히려 반사기를 보는 게 국내 조선업이에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업들은 지금도 봐야 되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팔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킹달러 수혜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피해가 되는 섹터들도 사실 간혹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는 것만 해도 항공주들은 이제 비행기를 리스로 달러로 사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부담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볼 수 있을 항공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금융 섹터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여나 역발상 통합니까, 김용태 매니저님? 어떤 측면에서요? 달러가 높을 때 저가 매수가 되는 거죠. 저는 항공주도 킹달러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받을다라고 하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보는 게 사실 달러가 강해도 나갈 사람 다 나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피해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금 사실 이 항공이 쉽게 생각해서 비행기 한 대 값이 1,000억이 넘잖아요. 네. 1,000억이 넘는데 이거를 따지고 봤을 때 1,000억에서 기름값이나 이거랑 뭔가 다 제하면은 항공주들은 남는 게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몇 조 원씩 남아 챙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환율이어서 나오더라도 물론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여행객 수가 더 증가해 주겠지만은 고환율이 된다 하더라도 여행객들이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여행 수요가 뒤덮을 수 있다. 오히려.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못 갔던 거를 이제 와서 풀리면서 나가고 있는 실적인데 나갈 사람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많이 받지 않을 거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흐름도는 그냥 이런 모멘텀 이슈로 인해서 잠깐 주춤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거 봤을 땐 여행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우리가 미국으로 가는 여행객들보다는 동남아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가까운 이제 인근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주가의 흐름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로 뒤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고환율 상태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토픽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먼저 들어볼까요? 아까 이제 역발상으로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항공 관련해서 이제 부채가 높고 석유 관련주도 약세죠. 그런데 역으로 보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물론 이제 달러 말고 이제 위안화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은 해외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원화가 너무 싸니까 같은 과거에 100위안 가졌을 때 한국에 와서 물건 하나 살 거 2개 사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개헌 문제만 없었으면 원화가 약세되면 해외 관광객이 넘쳐납니다. 일본에서도 관광객이 오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관광 수요가 이제 네. 우리가 나가는 관광은 말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개헌만 아니었으면 정말 많이 왔을 거다. 네. 원화 약세. 그러니까 이렇게 역발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원화 약세 속에서 킹달러 속에서 가장 수혜는 저는 기아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와 삼성전자는 지금 그러니까 분기당 뭐 3조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기아. 그쵸. 그다음에 분기당 뭐 9조, 10조 찍고 뭐 9조, 8조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또 환율로 의해서 10% 올라가면 9조에서 10%면 10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로 해서 다시 10조를 찍을 수도 있는 겁니다. HBM을 못 팔았다 하더라도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가전 팔아서도 10조를 찍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 기아를 보시면 좋겠다. 과거에처럼 환율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휘청거리고 이런 나라는 아니다. 근데 이제 뭐 너무 이제 달러가 없다. 뭐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환율 방어를 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과거만큼 뭐 1,500원 넘어간다라도 한번 그냥 올랐다가도 다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환율에 의해서 과거처럼 IMF는 오지 않을 거다. 괜히 그냥 환율 방어하면서 쓸데없는 자금 낭비 안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좀 진짜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혜를 볼 거라고 좀 유력하게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저도 겹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도 기아를 말씀드리고 싶고, 기아. 그 다음에 저는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르네요. 예. 네, 조금은 똑같으면서 다른 측면이 있는 건데, 네. 결국 오늘은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지만, 결국은 달러 자체가 높다는 자체가 그것만 가지고서도 환차익에 대해서 뭔가 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군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거 이외에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들까지 아마 커질 거라서 일단 얘네들부터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와 하이닉스 들어봤고요. 김웅태 매니저님. 저는 조선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조선을 봐야 저도 된다. 조선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있긴 하는데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을 봐야 될 거라고 보여주고요. 이미 이제 또 신고가 영역을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가운데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한국조선해양이고 두 번째가 이제 하나엔진이거든요. 하나엔진은 이제 중소형 중에서 이제 기자재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은 이제 봤을 때 하나엔진이고요. 또 나머지 기자재에서 또 한번 중소형적으로 봤을 때는 LNG 선박에서 들고 있는 1승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지금 세 종목 다 유일하게 1승도 그렇지만은 한국조선해양하고 하나엔진은 연일 3, 4거래를 연속적으로 개인만 팔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데 호재가 될 수 있다. 네, 왜 거꾸로 가고 있는지 할 때 같이 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봤을 때 저라면 지금 사면은 신고가를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보고 있고 가볍게 보려면은 1승 같은 이제 LNG 선박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LNG 선박이거든요. 그래서 LNG 선박에서 1승 같은 경우도 같이 보면은 좋지 않을까. 아마 1승이 이번 올해 연말 끝나고 내년도에 예. 매출액이 아마 큰 규모로 바뀔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기대를 본다라면은 1승은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보여주고요. 네. 한 번도 실패를 했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하나엔진이 1승 이 세 가지 종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선 섹터를 강조했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연말이지 않습니까, 매니저님들? 이럴 때 저는 항상 시장을 볼 때 가장 달이 월이 바뀔 때에도 시장의 색깔이 잠깐 변할 때도 있는데 해가 바뀔 때는 시장의 색깔이 팍팍 변한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말, 내년에는 누가 연초에 엄청 달려갈까? 요즘 그런 거 엄청 찾아보는 재미가 좀 생겼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양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작년 이맘때 HBM, 챗GPT가 좀 생각이 나서 그걸 놓쳤던 걸 여기 양자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양자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 뭔가 좀 주도하는 섹터가 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은 너무 테마입니까 아직? 대한민국은 테마죠. 그럼 간단해요?
이제 뭐 구글에서 10에 25승년 뭐 이러면 계산할 수 없는 몇백조 년인 그쵸. 것 같은데 자경 뭐 자라 그러던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14년 예, 뭐 이렇게 14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가 뭐 왜 글자를 잘못 썼나라는 저도 못한 생각.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 계산을 해야 될 걸 뭐 5분 만에 끝냈다고 그래서 윌로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양자 컴퓨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0, 1로에서 이지분법을 하는데 이제 3분법 0, 1 그다음에 이제 0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이제 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죠.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구글에서 윌로우를 개발했는데 저는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게 대부분 이제 영하 250도 단계에서 만들고 있고 이제 대학교에서 만들고 IBM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카이스트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큐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단위를 큐비트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뭐 52개 큐비트 뭐 그렇게 저번에 이제 200개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윌로우를 만들어 놓은 거면 치부를 만들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이제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킬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양자 컴퓨터 올라가는 주식들이 다 뭐냐면 양자 암호 주식입니다. 맞아요. 근데 양자 암호 주식은 실제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생성이 되면 창과 방패예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생성이 되면 거의 양자 암호는 그냥 해독이 되는 겁니다. 그 10의 4승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로 해독이 안 될 암호가 없는 건데 그만큼 어렵게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보안 관련주들입니다.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안 관련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생성이 되면 보안주들은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거와 더불어 만약 망할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비트코인도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 있었죠. 근데 좀 해보니까 암호 보안 시스템을 뭐 깔면은 비트코인 뭐 뚫릴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주가 움직일 때도 있고. 근데 이제 큐비트가 이제 양자 비트코인을 해독하려면 큐비트가 52개인가요? 뭐 이 정도는 안 되고 몇만 개의 큐비트가 있어야만이 그 비트코인을 해독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멀었다. 뭐 2030년 될까 말까다 그런데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죠.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해보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저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말씀드리고 또 보안 관련주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보안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SK텔레콤에서도 그렇고 보안이 굉장히 각국에서 그 정보 보안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요번에 우리 그 성관이 가서 보안해서 뚫렸다. 1, 2, 3, 4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뭐 하여튼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보안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그게 양자 컴퓨터로 이제 성관이도 보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건 주의해라. 그러니까 테마성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서 막 거래말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짧게 매매하시고 관련주 주의하시면서 매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태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요 근래 오늘은 그렇진 않았는데 이쪽 양자 쪽 올라갈 때 요 근래 여기가 좀 정보 보안이라든지 초전도체도 좀 들어 올리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테마가 좀 돌고 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2의 초전도체처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시기가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과거에서 사실 이게 나왔던 내용이 작년도부터 나왔던 내용이었거든요. 양자 암호 보안에서 매년 좀 한 번씩 매년 나왔죠. 해서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뭐 관련된 이제 보안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아까 창가방패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해커들도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해커들이 없어지는 건데 뭐 그렇게 되기에는 상용화 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기가 멀었기 때문에 뭐 지금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은 이미 한번 올라왔던 것들은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아마 후발주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였고 그만큼 또 신한 델타테크가 또 같이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라고 같이 오는데 오늘 그린리소스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이게 또 이제 초전도체에 관련된 이제 뭐 재료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저도 자세하게 기사는 못 봤지만은 이 그린리소스가 상한가 갔던 이유가 제가 오늘 사실 그 양자 컴퓨팅에 대한 초전도체 이제 뭐 보안이 나온 그 재료가 나온다고 해서 앞만 찾아봐도 이게 어떤 기업이지라고 제가 오전 내내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갑자기 그린리소스가 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게 기사가 되면서 이게 그 기사가 얘네였구나라고 이게 이제 나왔는데 아무튼간에 지금에서 이제 잘 모르면 그냥 초전도체처럼 그냥
갑자기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또 세론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또 반색을 벗는 게 보안업종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보안업종에서도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보안업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증서라든지 당장에 쓰고 있는 은행이라든지 인증하는 데 필요한 건 당연히 보안 앱이 필요하고 보안 이제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반사익으로서 올라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을 때,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올라왔을 때는 당연히 오늘같이 보안업종들도 올라올 건데, 어제 퀄컴도 계속적으로 이제 연일 50% 넘게 올라왔잖아요. 네. 100%가 넘게 올랐는데 시간에서 또 빠지는 모습을 봤을 때 역시나 오늘도 올라왔다가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또 오전장에 강했다가 오후장에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는 해보겠지만은 조정 나왔을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제2의 초전도체도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가람 매니저님, 네. 이게 사실 좀 양자와 관련해서 미국에는 뭐 아이온큐라는 종목 네. 거의 뭐 전 세계 대장이죠. 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양자와 관련해서 투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이게 뭔가 팍 따라가거나 딱 신뢰가 가는 종목, 기업이라는 게 사실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 그래서 종목 고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각에서 오늘 보니까 얼마 전에 또 코세프에서 양자 컴퓨팅 ETF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런 거는 되게 좀 투자하기 편하지 않을까? 스프레드로 가다 보니까 라는 생각 좀 듭니다. 어떠세요? 근데 보통 음. 우리나라에서 이런 ETF를 만들면요. 네. 그때가 좀 고점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끝물. 항상 어떤 네. 테마가 막 형성해서 올라가다가 끝물은 항상 ETF였었고, AI 반도체, HBM 주가 막 올라갈 때 거의 고점 한 달 앞두고 나왔던 게 AI 반도체 ETF였거든요. 지금 검색해보게 되면 AI ETF, 그다음에 HBM 관련 핵심 종목들, 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제외한 나머지 소부장 밸류 체인들이 그때 다 나왔던 ETF들인데 그때 한 달 뒤에 다 고점 찍고 내려왔거든요. 네. 이번에는 올라온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요 미국의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 모아놓은 ETF가 있는데, 물론 미국 쪽에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국내처럼 빨리 안 식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미국이 이번에 올라갔을 때 타이밍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양자 컴퓨팅 자체도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번 주간 옵션 만기와 선물 옵션 만기 겹치는 금요일 날짜가 이런 관련 테마 종목들이 좀 고점을 찍히고 내려가는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저는 뭔가 미국 관련된 종목을 보시던 국내 관련된 거 보시던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을 자신에게 들어가는 거는 좀 너무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더 치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양자 컴퓨팅이 진짜 고가 더 치고 올라갔다. 그럼 다음날 무조건 한국도 따라가는 게 있으니까 네. 그걸 보고 아침에 그냥 단타 정도 참여해 보시는 게 가장 마음적으로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이온큐가 급등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아침에 한번 잠깐 단기 트레이딩 같은 종목을 보는 게 나은 전략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바로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우리넷이라는 종목이 있고, 뭔가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넷이라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넷이랑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둘 다 보안 관련된 종목들인 거고요. 우리넷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국내 최초로 아예 양자 암호 관련된 보안 인증 확인서를 받은 기업이 되겠고, 드림 같은 경우는 국정원을 통해서 국정원한테 양자 암호 관련된 인증을 좀 받아놓은 기업이다라고 봤을 때, 결국 이번에는 크게 아직 못 올라갔지만 만약에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가 한 번 더 돈다라고 한다면 미리 올라가 있지 않은 종목군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라갈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아까 이제 ETF 나오면 끝물이다라고 하니까 채팅창에는 예리하다 이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 이 안에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했는데 우리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넷은 우리넷? 이제 우리 국방 통신 관련해서 네. 양자암호 통신 장비를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400억에서 그다음에 그 유지보수 400억도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1, 2분기 영업이익이 뭐 200억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양자암으로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온 회사가 우리넷이 거의 독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삼성에서 네트워크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기술력이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볼 게 최근에 이제 아톤 관련이 이제 요게
그만큼 또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톤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인증 관련해 있고 지금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보안 1위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금융권 대부분의 이제 금융권에다가 거래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도 100억 이상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벌써 높게 나왔다. 네. 흑자가 나고 있는 보안 아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넷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가볼 텐데 매니저님도 혹시 우리넷입니까? 아니요. 오. 우리는 또 좋게 보고 있는데 어, 드림 시큐리티를 먼저 좋게 오, 보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는 제가 오늘 오전에 또 소개를 했던 기업이기도 그렇군요. 하고요. 한 가지 더 보고 있다면은 ICTK라고 아마 생소하실 건데요. ICTK. 예, 최근 들어서 양자암호 관련해서 부각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한데 ICTK가 사물 인터넷 보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8월 달인가 아마 그때 딥페이크 관련돼 가지고 보안 업체들이 이제 상승했던 맞아요.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받았던 그 기술인데 물리적으로 일단은 암호를 못하게 차단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양자 암호 기술까지 더해져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8월 달에 한번 부각받고 있다가 조정받고 나서부터 이제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ICTK가 후발주자로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리적 보안도 하고 있고 과거에 딥페이크에 대한 보안 솔루션에서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양자 컴퓨팅이 지금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미 육성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자 컴퓨팅에 대한 흐름도가 왔을 때는 엑스게이트가 물론 대장이긴 하지만 네. 뭐 KCS도 있겠지만은 이 ICTK가 다음 후속주로서 아마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CTK 드림 시큐리티 보안을 좀 집중적으로 김용태 매니저님 이야기해 줬는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짧게 물어볼까요? 딥페이크 아까 얘기도 해주셨고 이제 AI 좀 고도화되고 이렇게 양자에 대한 이야기도 스멀스멀 나오면은 보안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좀 느껴져요. 보안 충분히 이제 좀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는 좀 약해가지고 종목들이 잘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그죠. 예전에 지금 딥페이크가 해서 센즈랩인가요? 센즈랩이 네, 그쵸, 아마 그쵸. 그거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무료로 이제 제공한다라는 것 때문에 음. 이 세론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제 보안 업체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제가 앞서 이제 ICTK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건데 얘네들 이제 반도체 칩인데 아예 원천적으로 물리적으로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신선도가 나올 거로 보이고요. 사실 앞서 이제 우리넷이라든지 우리로라든지 아니면 앞서 이제 그 드림 시큐리티 같은 종목들은 같은 보안 업체지만은 과거에 물려 있는 매물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뚫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뚫어가려면은 지금 자금력들이 안 들어오는 시장이면은 신규주들, 그러니까 매물벽이 없이 유통 물량이 작은 종목들이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차이롭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오늘 강했던 시장 업종들에서 조선주도 있겠지만은 그 오늘 테마 업종들 중 안에서도 오늘 CS? 아니야 탄소 배출권 관련돼 가지고 CCUS, 탄소 포집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린 케미칼이든지 그린 뭐 종목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오늘 최근 들어서 강했던 시장들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돼 에이럭스라는 그 종목들이 올라왔던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만큼 과거에 물려 있었던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은 매물벽들이 많아서 올라가지 못했던 거였지 같은 기술력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갈 수 있는 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한번 잘 판단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조건, 같은 기술력이라면은 차트를 봤을 때 매물벽 없는 종목이 훨씬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들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불닭 열풍 오늘로써 목표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이제 정말 95만 원, 100만 원 목표가가 가까워지고 황제주까지 이제 목표가가 기다리고 있는 삼양식품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에 공장을 또 짓는다, 증설을 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도 엄청나게 뛰어 올라갔는데, 근데 이거 첫 번째 특이점하고도 엮일 것 같아요, 김은태 매니저님. 네. 이것도 강달러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강달러 수혜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좀 마진이 적죠 여기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동서라든지 라면 판매했던 냉동김밥에서 인기가 유래돼가지고 이제 라면까지도 이제 거의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들도 사실 지난 5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와서 뒤늦게 또 불닭볶음면이 인기가 많아졌다 하고 품절 사태가 일어났던 거는 지난 여름에서부터 나왔던 내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거는 참 정말 갈 종목이 없구나 이 정도 생각이 들고 있고 아. 물론 이제 삼양식품은 이제 실적도 좋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좋은 이제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강한 흐름 보여왔는데 아마 삼양식품은 더 가지 않을까 78만 원에서 아마 80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이런 불닭볶음면에 대한 인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끼리 선물을 라면으로 주고 하는 게 또 인기가 있다라고 해요. 예. 그 정도로 우리나라 K푸드에 대한 열망도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중국하고에 대한 이제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 소식도 계속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업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다시 한번 불티나게 또 팔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삼양식품도 한 번쯤은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아무리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네. 당연히 이제 라면 업종들에서는 대가로 갖고 있는 게 불닭볶음면의 대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왜냐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도 된다. 저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가 쭉쭉 95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룸도 많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지금 이 식품 관련주들이 현재 시장 뭐 트럼프와 관련된 것들이라면 뭐 좀 무관한 섹터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기도 좀 영향권을 좀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건 좀 무관한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음식 섹터들이 올라왔던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오늘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지지만, 오늘 올라오기 전부터 이미 올라왔던 날짜가 딱 띄었던 날짜가 정확하게 있는데, 그래요? 12월 4일 수요일 날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럼 12월 4일 수요일은 언제냐면 비상계엄령 저녁에 터지고 그 다음날 아침인 건데 증시가 엄청 안 좋았던 그 시기에 음식료가 가장 빨리 튀어 올라갔던 날입니다. 이때 뭐 S&D도 올라갔었고 삼양식품 자체도 약간 옆으로 기어가고 있었는데 이 종목도 이제 12월 4일 날 한 번 더 튀기 시작한 다음부터 더 세게 올라간 좀 종목이거든요. 결국 이게 추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던 이유가 결국 그만큼 증시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음식들 자체가 보통 전통적으로 방어주라고 그렇죠, 많이 방어주. 불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 자체 올리면서 삼양식품도 결국 신고가로 올라가지고 그다음 S&G까지 신고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뭐 빙그레나 아니면 지금 농심 쪽 같은 경우가 농심도 라면을 많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까지 올라오고 그다음에 리가캔바이오를 들고 있는 뭐 오리온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결국 날짜상 보게 되면 다 12월 4일 날 다들 올라오기 시작했던 종목들이다라고 보게 되면 결국은 약간 지금은 좀 방어적인 섹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뭐 그러한 현상이 음식료에 많이 들어갔던 거였었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 막판에는 뭐 화장품 올라오고 다른 거 올라갔던 것도 음식료가 다 같이 올라갔다 보니까 결국은 K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결국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까지 좀 퍼졌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지금은 미국이랑은 상관없는 섹터 안에서 가장 큰 결국 증시 불안정할 때 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간의 종목군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트럼프와는 좀 무관할 수 있으면서 증시에서는 현재 좀 방어주 역할까지 하고 있는 식품주입니다. 반면에 자 조기준 매니저님, 식품 관련주들이 벌써 잘 나간 지가 횟수로만 따지면 3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항상 또 이야기가 이맘때 나오는 거는 뭐 피크아웃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내년에 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투자하기도 좋다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삼양식품이 제가 3,000원대 매매하고서 뭐 70만 원 온 걸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분기당 800억씩 벌면서 3,200억을 법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조 6천억인데 결코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그렇죠. 5조 6천억이고 3천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1년에. 근데 지금 이제 뭐 롯데 웰푸드 우리 빼빼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2천억대를 버는데 이제 1조밖에 안 되고요. 5분의 1 네.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관장 뭐 이렇게 그 정관장이 아니죠. 뭐 청정원 뭐 요거를 하고 미원하고 있는데 1,600억인데 7천억도 안 되고요. 매출이 4조가 넘어가는데도 이만큼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빙그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대에서 2,000억 넘게 버는데 지금 7천억대. 그러니까 아까 거의 10배 차이가 삼양식품이 이제 그만큼 호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다른 우리 먹거리 관련주들이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많이 벌고 또 사조 대림이라든지 이런 쪽 보면 정말 싸거든요. 정말 네. 동원 참치캔이라든지 사조 대림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지금 4천억인데요.
사조 대리인 보시면 1,000억씩 넘게 지금 현재 어. 벌고 있는데 4천억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푸드 관련주들이 저평가된 게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목도 좀 밸류업해서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양만 좀 과하게 빡세게 좀 달려간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종목은 어떻게 좀 들어보면 좋을지. 방금 조기준 매니저님 다양한 종목 좀 나열을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종목들 좀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롯데 웰푸드 대상 두 종목을 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웰푸드와 대상 두 종목이고요.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아까 우리 조기주 매니저께서 8,000원이라고 했잖아요. 98년도 보니까는 1,000원이었네요. 98년도. 3,000원대면 1,000원에 샀었으면 지금 70배, 와, 700배. 700이죠, 700. 네. 그때 1억만 샀었어도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못 보죠. 네, 조기준 매니저. 그래도 대장은 대장이다. 저는 그래서 삼양식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리포트도 이제 97만 원을 넘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리포트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를 믿어본다. 95만 원 목표가를 믿어본다. 아직 20만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그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만들고 있는 S&D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D 알겠습니다. 근데 삼양도 막 그런 얘기 있던데 소스 부분만 분할로 뭐 상장을 한다? 물적 상장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건 뭐 잘못 들은 얘기인가요? 제가? 그 양념 소스가 별도로 이제 맞아요. 뭐 상장한다는 추가 나오는 분할한다 얘기 뭐 이런 있었는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S&D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제 매니저님들 오늘도 좀 다양한 섹터 이야기를 했고요. 시장에 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매니저님들 무료 방송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제가 그동안 경고해왔던 대로 오늘 예고한 그 예견된 하락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봤을 때 크게 의미 없어 보이고요. 결국은 종목장이니까 종목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장입니다. 종목이 궁금하다면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10시 10분에 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알려드릴 텐데 제가 최근에 한 두 달을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자율주행 보라고 했고 그중에 대장은 SOS랩 사라고 했고요. 오늘 시간에도 뭐 오늘 상승주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SOS를 사신 분은 수익이 나셨을 텐데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거의 1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주식, 그러니까 내년에 핫할 주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에 핫할 주식들 궁금하다면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우태 매니저님. 네, 저도 방송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내일의 테마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가야 될 테마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자율주행도 있겠지만은 네. 그 외쪽으로서 관련된 섹터들을 정확하게 찝어냈기 때문에 내일 장 올라가는 종목들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갈 테마 궁금하다면 또 김웅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셔서 슬쩍 보고 오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